첫 번째 강의, 인트로 강의 첫 번째는 주역의 맛과 멋이라고 제목을 썼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주역 교재 맨 앞에 그 주역 64개표가 있잖아요. 이 표를 보면 지금 64개가 보면 지금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기호가 있고, 여기 이건 이제 기호들이 있죠. 그리고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 특히 여기 뒤에 있는 요게 이제 이름이에요. 건입괴, 권입괴 이런 식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괴가 64개이고 한 개당 6개의 호가 있고 플러스 2개의 호를 더해서 이제 어, 표가 모두 386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괴와 획이라 그러는데 이 효예요, 효. 이게 이제 효입니다. 효마다 이제 말이 붙어 있어요. 좀 이따 보실 텐데. 그래, 그런 것들은 또 이제 괴사, 말사자라 그래서 괴사, 효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괴하고 그러니까 기호하고 이름하고 그다음에 괴사. 자, 요렇게까지를 이제 6가지가 오리지널 주역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지금 그 교과서처럼 쓰이는 그 주역을 보면 그 아래에 또 다 여러 가지 막 주석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 거는 오리지널 주역은 아니고 이제 해설을 나중에 써놓은 거죠. 근데 한나라 때 보면 이제 국가에 의해서 국가의 어떤 국정 교과서처럼 쓰이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권위를 인정받은 책인데 그런 거를 이제 경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해설서들이 있는데 그 해설서 중에서도 이제 좀 권위가 있는 것을 이제 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경전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그건데 그 주역, 오리지널 주역이 한나라 때 이런 이제 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책에다가 무엇은 경이야, 뭐 전이야 이렇게 이제 그 발표를 할 때 그때 주역은 처음부터 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역경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어떤 정치 질서에서 참고하는 텍스트가 됐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주역이 제가 맛이라고 그런 거는 주역을 해석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맛이 어떤 맛인가 또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약간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그러고 그것은 각각의 시대마다 어떤 시대에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것이 그 주역의 맛이 좀씩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거를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여기 연대표를 한번 볼게요. 자, 연대표를 보면 역사죠. 역사를 보면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교한 걸 봤는데 어, 여기에서 지금 여기 구조선 우리나라 구조선 이 철기 시대죠. 이 철기 시대에 그때 여기 이제 주나라가 있었어요. 중국에. 이 주나라 시대가 바로 뭐냐면 이 앞 시대까지 여기가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불리는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 국가들이 나누어 가지고 서로 이제 패권을 다투던 그런 시대이고요. 그 뒤에가 이제 한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고 통일을 했어요. 첫 통일 제국 시대를 연 게 바로 이제 한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다시 여기 한나라 때 뒤에 동하늘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를 후한 시대, 여기 앞에를 전한, 뒤에를 후한이라고도 하는데 이 후한 시대에 유학 텍스트들이 이제 경이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이때 이제 경이돼가지고 막 이 경들을 연구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 한나라 후한 시대부터가 우리나라의 삼국시대가 됐네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삼국지 시대라고 불리는 다시 분열되는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북조하고 남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때도 그러고 조금 더 가면 당나라를 지나서 송나라도 북송, 남송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북쪽과 남쪽이 약간 항상 좀 문화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좀 다른 경향을 보여요.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자, 우리가 주로 할 것은 지금 얘기할 것은 여기 한나라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송나라. 특히 이 송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 역전이 송나라 시대에 지어진 거거든요. 이 송나라는 요때 이제 성리학이 또는 뭐 주작, 성리학이 요때 완성이 돼가지고 좀 정치적으로 실험도 하고 한 것들을 가지고 이때는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시대인데 어, 요- 원, 여기 좀 다듬어진 이 성리학을 갖고 우리나라 조선에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조선 개국부터 성리학적 질서를 하나의 국가 모델로 삼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지금 그 상수역과 보통 주역을 이야기를 할 때 상수역과 의리역을 이제 비교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후한 시대 한나라 때 오리지널 주역이 경이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많이 연구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데 이 연구할 때 이제 그 한나라에서 뭐 음양론, 오행론 이런 것들과 함께 약간은 통일적 질서 이제 한나라가 통일을 해서 통일적 질서가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사유하는 이런 그 학문 체계가 생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전 중에서 아까 이제 경 말고 해설서가 전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어떤 그 해설서들이 텍스트 또는 논문 같은 것들이 이때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계사전은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또 이제 괴의 순서 이제 괴가 순서가 있잖아요. 저 순서가 어떻게 생겼지? 그때도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 괴의 순서가 어떻게 정해질까? 이러면서 이제 서기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적 팩들 또는 상징 이런 것들은 또 무슨 의미일까를 설명하는 설계전이 자 이렇게 이런 것들한테 주역이 2차 텍스트들인데 이게 이제 그 권위를 인정받은 그 전이 모두 이제 10개가 있다고 말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10익이라고 합니다. 이 10익의 익은 날개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0익은 일종의 경의 보조 텍스트다 이런 뜻을 갖겠죠. 근데 여기 잘 보면 10개라고는 했지만 어, 10개라고 안 하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그 10개가 계사전, 단전, 상전을 상하로 나누어서 여기에서 이제 그 6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하나로 치면 7개가 되죠. 그래서 10일이 아니라 7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전이 그 한나라 시대 지금 전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나라 때 어떤 그 이후에 중국의 어떤 그 질서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한나라 때 이제 통일 제국 시대잖아요. 통일 제국 시대는 그 황제가 유일한 권력자 이론상 물리상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천자예요, 천자 하늘의 자식이죠. 그래갖고 이 그 모든 어떤 그 가치론적으로 또는 권력적으로 정통성은 하늘에 있어요. 근데 그 하늘은 자기 자식인 황제, 천자를 통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제 중심의 어떤 권력 구조, 사회 질서가 구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떤 담론들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담론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코스모스적인 어떤 질서감, 지금 우리가 왜 그 동양사유는 자연과 뭐 자연과 인간이 밀접하다든가 어떤 뭐 기의 우주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동양사유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우주론 이 우주론이 사실은 어떤 형제 중심의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사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제 황제내경이라는 책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황제내경도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황제의 내경은 황제의 내는 이제 몸 안, 그래서 황제의 몸에 관한 거. 근데 황제의 몸은 사실은 우주의 몸하고 같아요. 왜냐면 황제가 곧 하늘의 아들이고 하늘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황제 중심의 우주, 황제 중심의 어떤 사회 질서, 그것은 우리 몸의 질서하고도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왜 원래 황제 몸이죠. 근데 몸으로 보면 뭐 황제 몸이나 우리 몸이나 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몸에 관한 담론, 황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 일반에 관한 어떤 담론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몸 담론을 보면은 이게 왜 또 담론까지 필요했냐 하면 우리가 이제 황제가 절대 권력을 가졌다. 그러면 이게 그 생사 여탈권을 지니고 그냥 전체를 완전히 꼼짝달싹 못하게 장악하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그 정도의 어떤 그 주체성을 갖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중국의 어떤 그 전제 정치, 황제 중심의 어떤 전제 정치라고 말할 때 그거를 무소불위의 어떤 그 권력, 어, 어떤 진짜로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식의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냥 일반인은 그냥 순종만 하는 이런 걸로 보통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전제 정치가 굉장히 억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배울 게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코스모스적인 어떤 질서감이라 그러면, 일단은 그 전체 구조가 있고, 그 구조는 이제 유기체와 같아요. 근데 이때 보통 요즘 학문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유기체,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것도 어떤 뇌가 중심이 돼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유기체하고는 약간 다른 게, 이제 각 기관, 예를 들어서 뭐, 사지라든가, 감각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충분히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몸의 사유에서 알 수 있는데, 몸에서 보면, 시각기관, 청각기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기관을 잘 보면요. 이 관리, 관료라고 할 게 그 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기체는 일종의 관료제 사회와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몸담론을 보면, 그 각 이 기관들이 그냥, 어, 그 굉장히 어떤 뇌에 종속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각자 고유의 활동이 있겠죠. 기능이 있으니까. 근데 욕구를 지녔어요. 욕구를 지닌 걸로 나요. 우린 지금 이제 욕구는 사실은 마음만 욕구를 지닌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 마음을 이제 심관이라 그래요. 심관이라 그러는데 이 심관이 혼자서 어떤 그 욕구를 지녀서 다른 애들을 제어하는 이런 건 아니고요. 눈도 욕구를 지녔어요. 팔도 욕구를 지녔고 모든 기관은 독자적인 욕구를 지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보면 심관도 물론 욕구를 지녔겠죠. 근데 심관이 중심이긴 하더라도 어 이제 이런 그 욕구들을 같이 조절하는 기능을 갖는 거지 이 심관이 절대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그 이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전체가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각각의 것들이 굉장히 자립성을 많이 지녔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자립성을 자연이라고 그랬어요. 자연은 이제 스스로 그러한 이런 뜻을 갖는 어떤 수로고요. 지금은 이제 명사로 쓰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명사로서의 자연, 지금에 쓰이는 그 자연은 옛날에는 천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천지라고 하는 것이 어, 그 중심에 황제가 있다 하더라도 또는 기관의 중심에 신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레벨은 거의 비슷하다. 근데 기능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기능 중에서 신관의 중요한 기능은 조절의 기능이 있다. 그런 점에서는 좀 더 힘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중국 전제 정치의 어떤 그 유기체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관리들이 있고 이 관리들이 잘 분업이 되어 있어요.
이거 이제 직분이 있다고 그러죠. 직분 사회라고 하는데, 이 직분이 있고, 관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을, 자기 직분을 제대로 잘 작동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되면, 이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정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진 코스모스적인 어떤 그 질서 안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다스림이고,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독립성이 강한 애들을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 이런 것과 관련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유의 이제 기본이 다스림의 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 대척점에, 그 반대되는 게 뭐냐면 만드는 사유예요. 그 현대는 주로 이제 만드는 어떤 그 작하죠. 제작하는 사유. 지금은 이제 제작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 고대 사유는 대부분 뭐를 만들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들을 잘 다스리는 것, 잘 조절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동아시아 사유에서는 조화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게 취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에는 어쩌면 다스림의 사유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다스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도권의 어떤 정치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개인들이 몸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의 정치처럼 생각하는 이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다스림의 사유는 이제 특히나 이제 어떤 그 코스모스적인 우주적 질서를 사유를 할 때 이제 이거를 많이 사유를 어떻게 해 나가다 보면 이 상징이나 숫자를 쓰게 되잖아요. 그 상징이나 숫자를 쓸 때는 훨씬 더 우주적 질서가 약간 신비스러워지죠. 근데 이제 중국 문자는 특히 더 그러한데 이 상형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을 많이 쓰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말을 할 때 중국말은 운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운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수의 비율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제도권 정치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황제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비율을 정하는 거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상징이나 숫자는 중국에서는 사실 일상적인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게 일상적으로 쓰인다는 것은 어떤 감각을 가지면 되냐면 이 상형 문자라는 것 자체가 뭔가 좀 해석의 여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 약간 리듬감 같은 거죠. 리듬감으로 그 리듬감 자체가 이제 그 리듬의 구조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리듬감 이러면 약간 변화의 질서감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유는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이 변화의 질서감,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사유 이런 게 그냥 기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이때 이제 그 주역에서 특히나 이 상징이나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우주적 질서감을 그 어떤 담론화할 때 담론화할 때 그 상과 수에 집중해서 막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이제 상수역이라고 불러요. 상과 수를 주로 썼다. 그런데 이 상과 수를 주로 쓰면 이게 굉장히 어떤 그 체계가 계속 만들어지고 그 체계가 막 만들어질수록 이게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이제 이 어떤 체계는 어떤 규칙성 같은 걸 자꾸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수역은 자연과학적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그 규칙성이 주로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이걸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상수역에서 이제 주역의 괴하고 12달, 그러니까 12달, 12달을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 연결시키는데 막 연결시키진 않겠죠. 그럼 이제 거기에 어떤 막 규칙성들을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인간들의 일하고 어떤 연결이 되는가를 알아보려고 그 규칙성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또 주로 많이 쓰이는 건 이제 농사 지을 때, 이 농사 짓는 것은 어떤 그 천지의 질서를 인간이 구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발달한 게 이제 원령이라는 이제 책이 나오는데, 이 원령이 실제로 어떤 황제 내경이나 원령 이런 것들이 어떤 황제 중심의 어떤 질서 이런 거를 만들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때 하늘은 이제 황제에게 뭔가 말을 해. 근데 그 말하는 방법이 천재지변을 일으키는 거야. 이런 식의 사유가 그때 유행했어요. 하늘하고 황제가 어떻게 연결될까 하는 것을 이제 천재지변을 갖고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천견론이라고 그러는데 하늘이 이제 문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에 그걸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천재지변이 일어났지? 황제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하늘은 어떤 식으로 그걸 알려주지? 라고 하는 거를 막 연구를 한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상수역이라고 부르는데, 한나라가 망한 이후에 이 상수역이 좀 비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추상성이 너무 크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쯤 되면, 어, 이제 그 천재지변이 그 황제 때문에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흐릿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학풍이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원래 이제 경전을 중심으로 이게, 이제 그 당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상수역이 한참 유행했던 그 한나라 시대 학풍이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그러니까 경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거기 문자가 있고 언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문자 중심에 이제 그 학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했던 것은 경전의 권위가 굉장히 셌기 때문에 그 경전을 해설하는 거. 해설하는 그 학문이 이제 유행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훈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로 주석을 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뜻풀이 하는 한자 사전을 만들어. 그런 게 이제 설문회장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그 한나라 때, 그 유행했던 건데, 그 한나라에서는 이제 아까 어, 뭐지, 그 경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텍스트를 막 경전을 지정을 하고, 일단 공부하라 그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경 박사라 그래갖고 그 당시에 1인 1경 박사제도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경 박사니까 이 오경은 이제 오경이 뭐뭐뭐다 이렇게 정해놓고서 이제 그 지금 박사들 같은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막 겸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시경 박사는 시경만 해. 역경 박사는 역경만 해. 이랬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맨날 역경 박사는 역경을 가지고 막 계속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게 또 가문으로도 세습이 돼. 그래서 역경 가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텍스트를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근데 주로 이제 그거를 이제 홍보하게 방식으로 그걸 해설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뜻풀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학문을 연구하는데 그렇게 연구하는 것 중에 만약 주역을 갖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그 주역에 있는 상이나 수가 어, 그 문자처럼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어떤 규칙성이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수역은 아주 뜬금없는 건 아니고 그 학풍 중에 풍고학식의 학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풍고학이 이제 나중에 풍고학이라는 이름은 이제 나중에 생겼는데 어쨌든 이제 유가들이 한나라 때의 한나라 때의 학풍을 풍고학이라고 그러고요. 특히 그 송나라 때 그 학자들이 자신들은 의리학이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요. 그럼 이제 이때 의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의리는 어, 어떤 의미 속에 숨어 있는 의미 같은 거예요. 풍부하고 이제 그 문자적인 뜻 어떤
사전적 뜻풀이, 뭐 이런 거 정도, 이런 거를 주로 연구한다면, 이제 의리학은, 의리학은 그 뜻풀이뿐만 아니라 성인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게 뭐지? 그 속에 담기는 의미, 정신, 이런 게 뭐지? 이런 거를 막 사유한다는 거예요. 이게 송나라 때 굉장히 크게 유행을 하는데, 이때 송나라는 이제 뭔가가 새로워져야 되는 시기였거든요. 유학도 신유학이라고 그래요. 신유학은 물론 이제 나중에 붙인 이름이죠. 어쨌든 유학자들이 자신을, 그렇죠. 이 사람은 자신을 동학자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새로운 유학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기존의 것들을 많이 이제 배격을 했어요. 그래야지 이제 혁신이 되는 거니까. 그때, 그때 그 배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전 시대에 유행했던 풍고학을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꼭 그래서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단순한 뜻풀이를 넘어서 진짜로 그 속에 담긴 의미,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게 공부다.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이 풍고학 있잖아요. 경전의 권위가 있는 한 풍고학은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 경전을 어, 온전하게 해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송나라 때도 이제 풍고학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풍고학이 진짜 배제된 것은 이제 그 어떤 경전이 이 경전이 이제 본의를 가지려면 그 경전이 진짜라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라고 하는 학문이 이때 발달을 해요. 그래서 고증학이라고 하는데 그 기술이 발달하는 청나라 때 이때 와서 이제 풍고학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상수역, 그러니까 풍고학적인 상수역과 그 다음에 의리학적인 의리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송나라 때 가면 상수역도 발달을 하고 의리역도 발달을 해요. 그거는 주역에 사실은 그러니까 주역 자체가 송나라 때 발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둘 중에 상수역으로 보냐 의리역이 보냐 이 경로 이외에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서로 읽냐 아니면 철학 인문학적 텍스트로 읽냐 이런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제 보통 말해지는 것은 이제 주역은 원래는 정서였다가 이제 그 전 중에 해설서인 전 중에 개사전이 나와서 얘를 철학으로 승격시켰다. 라고 해서 점서는 그러니까 점하고 철학을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조금 따져봐야 돼. 점이 철학의 반대였다. 그럼 보통 뭐죠? 점은 약간 신한테 뭐를 물어보니까 약간 종교학 같은 거죠. 학문으로 치면 종교학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옛날에 점치는 집들은 거의 철학관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뭘 뜻하냐면 원래 이 철학이라는 용어를 보면 이게 이제 근대화 때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그 메이지 유신 때 이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그때 이제 번역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는 서구 책들을 갖고 오면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번역 작업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그때 만들어진 번역어를 우리나라는 그냥 거의 갖다 쓴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그런 번역어가 만들어질 때는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철학으로 번역된 게 이제 영어에서는 이 필로조피인데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할 때 필로조피는 어떤 그 뭐지 지혜를 사랑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필로조피를 이제 번역을 할 때 그 처음부터 철학이었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일본에서 리학 또는 이제 국리학이라고 했어요. 근데 국리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주제학이거든요. 아니, 성리학이에요, 성리학. 성리학의 핵심 용어예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제 리학이었다. 리학이 너무 유가적 냄새가 큰데?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조어로 철학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한 30년간 경합을 벌여요. 그래서 이제 철학이 이긴 거죠. 이렇게 해서 근대적으로 번역어인 철학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20세기 초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은 이 철학이 뭔지 너무 낯설 때, 점집을 철학관이라고 이제 지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그 철학을, 이때 이제 점친다는 건 옛날엔 또 역술이었거든요. 주역을 갖고 점을 치는 거니까. 이 철학은, 뭔가 그 주역하고 통한다고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주역이 근대 학문으로 치면 어느 계열일까라고 보면 이제 철학일지 아닐지는 따져봐야 되지만 적어도 종교학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주역이 종교학으로 생각, 왜냐하면 종교학은 어쨌든 초월적인 신을 생각하는 건데, 동양, 그 역술이라고 하는 점은 그런 초월적 신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예를 들어서 막 그 신명을 받는다. 역술은 뭐 신명 받는 건 아닌데, 어쨌든 신명을 이제 받는다 하더라도, 이 신이 기독교의 신하고는 다른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처음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주자학을 이 이신론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리가 신이라는 거죠. 리가 신이.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만났던 그 사회는 중국 사회는 다 성리학 세계였는데 그 성리학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푹 절어 있어.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리를 믿고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 이제 그 역수 주역을 점서로 본다 하더라도 그 이 주역 자체가 어떤 종교학적인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주역이 어, 그 기독교 신하고 반대되는 어떤 미신이다. 이런 식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주역은 신과 관련되기보다는 어, 선교사들이 볼 때는 주로 이치와 관련된 거죠. 이치. 네, 실제로 주역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신과 관련되지는 않았다. 점서로 보더라도 신과 관련된 점서라기보다는 이치와 관련된 점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주의는 이게 점치는 책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 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 이치하고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다고 주의는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신학은 밀접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근데 이거는 약간 어떤 점에서는 성리학뿐만 아니라 어떤 동양 사회의 기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점이 있는데, 자, 주요 구조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주역을 철학적으로 승격시켰다. 이렇게 평해지는 그 개사전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역은 천지에 준해서, 천지에 준해서, 어, 이루어진 책이다. 이런 말이 있죠. 여기서 천지는 아까 요즘 말로 하면 자연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능히 천지의 도를 두루 통찰한다 이랬죠. 네, 통찰. 그러니까 뭔가 통한다는 개념이 이제 옛날에 많이 쓰였잖아요. 그러면 이 통한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통하는 거를 한번 떠올려 보면 누가 통할까요? 뭐가 통하는 걸까요? 일단 뭐죠? 바람이 통하죠. 그러니까는 주로 이제 바람 또는 뭔가 이렇게 막 물체한테 가서 막 통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물체 같은 형체가 있는 것들은 어디 통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형체가 없다고 생각한 바람 또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주로 통한다는 개념은 바람, 마음 이런 것들인데 이 바람은 전국 시대쯤에 이걸 이제 기라고 개념화를 해요. 그리고 이게 쭉 쓰였죠. 그 이후로도. 지금도 쓰이죠. 기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음은 이제 뭐, 이게 의식이냐, 아니면 감정이냐, 이런 식의 건 아니고요. 이런 다 아우르는 말이에요. 어쨌든, 인간 마음이 어떤 그 주역의 어떤 변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통찰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천지에 준해서라는 건데, 준한다는 거는 이제 천지와 유사하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면, 마음이 만약에 통찰한다 그래요.
그런 이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천지 또는 천지의 마음과 유사해서 또는 천지의 마음을 근거로 삼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결국 뭐죠? 어떤, 이때 이제 자연, 천지, 이런 것들은 나로 치면 나의 내 외부잖아요. 그 내 외부 또는 자연과 떨어져 있긴 한데 그 차이가, 틈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 뭐죠? 그 천문을 읽고, 그 다음에 지리를 살피고, 이런 거를 하면, 인간이 이런 걸 하면 하늘의 마음, 하늘의 뜻,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뭐지, 자연을 막 살핀다는 것 자체는 뭐죠? 내가 거기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죠. 떨어져 있진 않지만, 걔네를 통찰할 수 있다,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간극이 크지 않아서, 마음이 오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음, 의식, 이런 거 자체가 인간의 사유 자체가 사실은 어떤 천지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 천지에 그냥 푹 파묻혀 있어. 그러면 천지를 별로 사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되는데. 자, 사람들이 보통 천지와 떨어졌다? 그럼 뭐죠? 어, 어떻게 다시 연결하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어떤 불안감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떨어졌다 그러면 그 천지를 사유도 하잖아요. 천지를 어떻게 할까 하지? 어떻게 하지? 라는 어떤 의도를 갖는 주체성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간극이 기본적으로 어떤 문화에서든지 이제 이 간극에 따라 가지고 어떤 다른 문화들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간극이 아주 큰 거는 신이죠. 기독교의 신은 아주 간극이 큰 거고요. 그런데 주역은 또는 주역 또 동아시아 사유는 이 간극이 그렇게 크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서 중거로 삼는 어떤 것은 오로지 천지뿐이 없어요. 천지로 그냥 기준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경우를 좀 바꿔서 보면, 이 천지의 입장에서 보면, 천지는 인간들이 자기를 닮으려고는 해요. 하지만 천지에 복종하진 않아. 왜냐하면 그 간극이 너무 작기 때문에 막 복종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천지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군림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이런 식의 사유법을 이제 잘 알 수 있는 게, 그 옛날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보면, 자, 이게 산소환도, 여기 산소환도, 이 산소화의 특징이 있어요. 이 지금 산수를 그리고 산수화인데, 자, 여기 산수화에는 산수만 있지 않아요. 뭐가 있냐면, 이제 그림엔 잘 안 보이지만, 이쯤 어딘가? 하여튼 어딘가에 여기 집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뭐죠? 이렇게. 시가 또 있어요. 문자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요, 서양인들은 이거는 회화라고 하기보다는 도감처럼 보인다 그래요, 도감. 그래서 왜 뭐를 이제 그림하고 그림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또 도감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게 기본 구조예요.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인간은 자연과 떨어졌지만, 그래서 아주 작은 존재. 자연을 그리워하고 이런 작은 존재이지만, 그래도 자연 속에 있어. 떨어졌지만 그 속에 있어. 이런 어떤 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수화가 아닌 다른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건 이제 사군자의 난초를 그린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사군자에는 그런 시들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할 때 이제 어떤 사유가 있냐면, 아까 이제 제가 다스리는 사유는 뭐를 만드는 제작의 사유법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기서도 비슷한데요. 여기에 이제 그 동양화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 여백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여백은 기본적으로, 어, 비어 있지 않다. 이 여백은 뭐가 꽉 차 있어요. 이게 뭐 기로 차 있든, 사람의 마음으로 차 있든, 여기 하여튼 뭔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꽉 차 있는 것 속에 어떤 것들이 막 꽉 차 있는 애가 운동을 하고 뭔가 음식이 이루어지면 얘가 드러나는,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런 애들은 창작물이라기보다는 어떤 표현물이다. 이런 식의 사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비어있지 않은 그 어떤 애들이 여기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런 게 이제 기본으로 있다는 거죠. 표현물. 그래서 이 동양, 동아시아의 이 사유 자체가 어떤 표현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새로운 것을 완전히 제작하는 이런 것들을 중시하진 않아요. 근데 이 말은 이제 말을 바꾸면 그럼 어 이제 그 뭐죠? 내가 이 손으로 이걸 막 그렸어요. 그러면 내 손이 한 역할을 하겠죠. 이게 손이어도 어떤 손이냐에 따라서 얘가 진하게 나오기도 하고 흐릿하게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손이 어떤 힘의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또 이 손을 가진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붓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그림이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손과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나초는 이곳에서 스스로 나오네요. 이런 식의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주체고 손도 하나의 주체고 그러니까 손이 마음대로 하는 주체성 같은 건 여기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도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인간 손도 자신의 감정 같은 것들이 여기 굵기나 이런 걸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자연 또는 사물 또는 어떤 외부는 이 나하고 나의 손과 내 몸과 얘네가 만나면, 그죠? 여기서 만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외부하고, 또는 자연하고 인간이 간극이 크지 않다는 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연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또 자연도 인간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들 사이의 간극은 매우 작기 때문에 얘네가 항상 만나는 지점에서 서로 막 어떤 흔적을 만들어. 서로 막 무늬를 만들어. 그게 천문이고 또는 인문이고 이런 어떤 문 자체가 이제 무늬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서로 부딪혀서 무늬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하고 요 밑에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금 괴거든요. 괴를 만약에 그린다 그러면 이거하고 지금 구성이 똑같죠? 여기 어떤 그림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죠? 글자가 있죠. 이게 괴사예요. 괴사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그림 같은 것들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괴를 이제 여기는 그림으로 그렸지만, 또는 이제, 그쵸. 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어, 그, 하여튼 간에 이제 뭐 점을 쳐서 이제 괴를 이제 보더라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유 속에서 나온다. 자, 이거를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자, 성인이 괴를 진열이 이제 아까 그 괴를 쭉 이렇게 그린 거예요. 괴를 이제 그리고, 그죠? 나란하게 배열했다는 거예요. 진열하고. 그 다음에 상을 보고 말을 붙여. 그럼 아까 그림 그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인이 이렇게 하면 어떤 기륜 같은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 실제로 이제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주역의 사유에서는 천지라는 이 천지의 그 어떤 도하고 인간의 사유가 그렇게 멀리 떨어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들이 만나면 거기에 뭔가 흔적을 만들고 그 흔적이 있을 때 이제 그 흔적이 있는 것들 속에서 뭔가가 일어난다.
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점수로 1등 간에 사실은 이걸 인문 철학서로 1등 간에 어쨌든 간에 주역은 인문학 또는 천문학적이다. 천문과 인문이 천문, 하늘의 무늬하고 인문, 인간의 무늬가 만나는 지점에서 주역이 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인간은 천문, 그러니까 하늘하고 만났고 하늘하고 만났을 때 이 천문하고 인문이 일치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어긋나면 좀 괴로워. 그게 이제 어떤 기름 같은 거죠. 그럼 만약에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 이걸 일치하도록 하는 게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 주역이나 이런 것들로 사유되는 어떤 천지준한 어떤 사유, 이런 사유 속에서는 사실은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잘 다스리는 이 정치, 이것이 그 보편적 사유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가지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점수로 읽든 철학서로 읽든 별 상관없다. 기본적으로 이 주역의 사유 자체가 천문과 인문이 만나는 지점에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인문학적인 어떤 텍스트처럼 읽어볼 수 있겠다. 얘네가 무엇을 드러내고 표현했는가.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천문이 드러났을 때, 또는 인문이 드러났을 때, 얘네가 떤 의미가 있는가, 일치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질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주역의 공부법에서도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여기 쭉 써놨는데, 여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거는 뭐냐면, 주역을 이제 우리가 어떤, 주역을 이제 공부를 하면, 이 주역을 인문학 책으로 공부를 한다. 라고 해보면, 그때 이제 그 인문학적으로 그 책을 읽을 때 구체적으로 누구의 무늬가 거기 가서 그 흔적을 남겼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역을 그냥 어떤 보편적인 어떤 우주적 원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누군가의 인문이 어떤 천문하고 만나면서 뭔가 흔적을 남긴 게 지금 어떤 주역의 해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역은 그렇게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의 주역이냐 하는 것들이 주역 해석에서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사유들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자, 이때 정의천의 주역은 지금 이게 역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역전은 상당히 권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명나라, 원나라, 이제 명나라 때 뭐 뭐라 그러지? 시험 칠 때, 이게, 어떤 기본 텍스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국정 교과서 같은 거였죠. 그리고 이, 이 성리학이 이제 송나라 때 만들어지고 정착이 됐고, 명나라, 청나라 쭉 성리학이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성리학의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근데 그거가 바로 이 주역의 역전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역전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이제 정의천은 그러면 왜 역전을 지었을까? 그리고 원래 역전 말고도 그 이제 정의천의 역전 말고도 다른 어떤 역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10일이라는 것도 있고 뭐 다른 역전 그 해설서들이 많았는데 왜 정의천은 새로 내놨을까? 그러니까 새로 주석을 내놨다는 건 기존에 있던 주석을 전부 다 무시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참고하는 애들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 많던 어떤 주석, 특히나 이제 공적으로 인정받던 주석이 있었는데 그 주석을 무시하고 자기가 새로 이제 주석을 단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 자체가 하나의 이제 혁신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 송나라 앞에가 당나라인데 당나라 때도 이제 경전 공부, 그때도 과거제도는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경전 공부를 해요. 그러면 그때는 암송해서 필요할 때, 예를 들어 뭐 토론하고 이럴 때마다 써먹는 거. 그게 아니면 이제 그 기존 주석, 그러니까는
경전이 있고 거기 주석이 있잖아요. 그 주석에 다시 또 재주석을 다는 거예요. 소라 그러거든요. 소달기가 거의 이제 그 유행이었어요. 그런 것 정도였는데 정의처는 특히 소들을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정신이 필요했고, 그거를 새로운 주석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천이 그 작업을 한 거죠. 왜 그랬냐면 정의천 시대가 굉장히 이제 개혁의 시대였고, 그런데 이 개혁이 그 말로만 개혁이 아니고 실제로 많은 걸 바꾸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은 그 정의천이 살았던 11세기를 당과 송 사이에 당송병역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때 이제 이루어진 게 보면 기존의 어떤 그 전제 정치의 질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일종의 중국의 르네상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근대가 진행되었다, 근대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볼게요. 일단 굉장히 부유했어요. 이게 송나라 때. 원래 이제 그 송나라가 남쪽에 이제 그 농사를 지어서 그 식량들을 북쪽으로 이제 공급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강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막 운하를 짓고 막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남쪽에 만약에 식량이 많이 생산이 안 돼. 그럼 북쪽 사람들도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정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었는데 이때 막 농업 기술이 엄청 개발이 됐어요. 생산량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남쪽 지방이 개발이 되면서 그 항구들에서 이제 무역업이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상업도 커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가 많이 축적이 됐는데 특히나 그 부들이 이때도요, 상인들이 큰 상단을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중소상인이나 농민들은 그 큰 상단의 상인들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약간 좀 형편이 좀 기울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그 이런 점은 그 유럽에서 상업 자본주의가 생기던 시기하고 약간 유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한나라하고 특히 다른 점은 주변에 이민족의 강성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막 송나라보다 막 더 커. 더 큰 막 유나라 막 이런 게 생겼고 거기도 다 황제라고 그랬어. 그럼 황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천자고 하늘의 자식이고 하늘의 천명을 받은 자들인데 그런데 그 하늘의 천명을 받은 자식이라는 그 관념 속에는요, 그 송나라나 특히나 그 황제의 자식은 딱 하나라야 돼요. 독자라야 돼, 독자. 그런데 지금 주변도 다 그 하늘의 자식들이야. 다 황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의 전제 정치, 그러니까 중국의 정치 질서를 좀 헷갈리게 만든 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송나라가 이제 새로 만들어질 때, 원래 당나라가 그 멸망을 할 때, 멸망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하여튼 당나라가 멸망을 할 때, 그 약간 지방 분권제라 그러나? 지방마다 이제 군벌들이 그 귀족으로 있으면서 얘네가 독자적으로 힘들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 얘네가 말을 안 듣고 이러면서 이제 당의 중앙 정부가 망가졌고, 그 다음에 그 지방 그 군벌 귀족들이 막 자기네가 막 나라를 세웠어. 그래서 10개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중에 하나가 송나라였고요. 이 송나라가 얘네를 다 이제 이겼어. 그러면서 그 통일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송나라를 세웠던 그 조광윤이라는 사람은 이제 없애야 할 것들이 생긴 거죠. 그 뭐죠? 지방에 군벌 귀족이 있는 거 없어야 되죠. 그래서, 그 문인들을 우대하는 문치를 펼쳤어요. 처음부터. 그 다음에 귀족 정치 없어야 되죠. 귀족 정치는 이게 세습 정치거든요. 어떤 뭐, 관직이나 이런 게 세습이 되는 건데, 그걸 없앤 거예요. 뭘로? 선발제도. 그러니까 즉, 과거 제도가 중심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지방 분권을 없애고 중앙 집권 정책을 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앞선 나라들, 특히 당나라의 어떤 그 전통이나 이런 것들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정치를 펼치게 되죠. 자, 그런 거로
그래서 이제 그 과거 제도를 중심으로 그 굉장히 힘있게 펼쳤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바꿨던 거예요. 이제 일단 이 과거 제도 자체가 그 이제 시험을 공정하게 치려면 이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교과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교과서가 유과 쪽 경전이었어요. 앞서 말한 뭐 우경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교과서로 쓰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 전들이 있었는데 어, 그 당나라는 망한 나라잖아요. 송나라는 이제 새로 생겼을 뿐더러 바깥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이제 그 힘들을 막 과시하고 있어서 좀 어려웠단 말이에요. 이럴 때 뭔가 나라의 힘을 키워야 돼. 그리고 좀 나라가 새로워져야 돼. 이런 정신이 활발했고, 실제로 이제 개혁이 이루어지던 어떤 그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과거 제도를 강화시켰고, 그리고 그때 교과서를 아예 새로 만들었죠. 왜냐면 이제 우리 왜 그, 관점이 완전히 다르면 우리나라도 왜 교과서 개편하려고 엄청 싸웠던 적이 있잖아요. 뭐 그런 식의 이제 그 교과서를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작업 속에서 학문들이 발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이때 이제 그 관리들 있잖아요. 관리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선발돼서 임명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료 자리는 약간 텅 빈 의자 같은 거예요. 거기에 과거에서 이번에 뽑힌 사람이 또 들어오고, 다음에 뽑힌 사람이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세습제에서는 어땠냐면 그 의자가 사람이 바뀌어도 거기는 가문 이름이 써 있었어요. 어떤 가문의 자제가 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발 때는 관료제가 중심이 됐다. 세습이 거의 없어졌다. 이러면 이 분위기는 진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과거 제도가 발달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누구나 관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누구나 관료가 될 수 있어. 그리고 그 관료가 된다는 건 뭐야? 나중엔 이게 이제 관료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관료만 된다 그러면 시험이 좀 변질이 됐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 시험 공부만 할 거 아니야. 주입식 공부만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공부의 목적은 관료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로 이제 그 학파들이 밀고 나가요. 특히 정의천이 속해 있던 학파, 정의천과 그 주변 사람들, 그 지인들로 구성된 학파에서 이거를 막 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북송시대의 성인론이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성인이다 그러면 거의 왕들이었거든요. 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자는 소왕이었죠. 소왕이라 그랬는데 이 소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 소자가 작을 소자가 아니고 음, 원래 뭐라 그랬지? 음, 원래 태어나기를 왕인데 그 왕의 직책을 갖지 않는 음, 힐소자인데 순백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왕관 없는 왕 이런 뜻인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왕이라고 하는 건 천명을 받은 자라겠죠. 공자는 왕관이 없이 어떤 그 학문 쪽으로 천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소왕이라고 불렸단 말이죠. 그런데 송나라에서 이 성인이 바뀌어요. 우선 이 성인론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는 어, 원래 이제 이때 그 송나라 황제가 이 황제가 이제 여럿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송에서는 우리 황제가 다른 황제하고는 다른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때 천명 갖고는 이제 안 되니까 바로 성인의 의미를 바꾸고 이 송의 황제는 그 성인의 반열에
성인의 반열에 있다. 근데 그 성인은 바로 어떤 성인이다? 천명을 받아서 성인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성인은, 뭔가 성인의 경지에 도달한 이런 어떤 뭐, 수양으로 갈고 닦은 사람. 이런 그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인의 의미를 바꾸면서 이제, 천명을 안 받아도 군주가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저기 몽골족이 중원을 차지해서 그 명나라, 원나라, 명나라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한족의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 이것도 원래는 이제 천명론에 의하면 불가능한 건데, 이 새로운 성인론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유가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 성인은 이제 처음에는 어떤 뭐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성인이 되는 공부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통감각을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어,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막 공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정희천이 아직 어릴 때 이미 이제 중앙에는 과거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막 대학교도 생겼어요. 근데 이 대학교, 그러니까 국립대학교 같은 게 생긴 건데, 태학이라고 부르고, 여기에서 그 이전하고 달랐던 점은 뭐냐면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강의를 해서, 그러니까는 공부하고 싶어 하는, 과거를 보려고 하는 많은 유생들을 데려다 놓고 강의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거기에 일타 강사들이 또 막 나왔죠. 그 일타 강사들이, 근데 이제 나중에 정희천이 과거에 합격할 때쯤 되면, 과거 시험에 붙고 관직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많이 본 거죠. 또는 관직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 임명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또는 과거 시험에 뭐 붙지 않은 어떤 과거 시험 준비했던 사람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방에 가가지고 태학을 보든 어떤 학원 같은 걸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만든 거죠. 그게 서원이라고 하고요. 서원을 열고 거기서 강의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방에서 학파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점차 이 성인론이 어떤 식으로 이제 분명해졌냐면 어떤 성인이 되는 게 목표야. 그러면 그거는 뭐 중앙에 있던 지방에 있던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있던 중앙에서 있던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다. 이런 식의 담론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 공부도 하나의 정치다. 이런 식의 이제 모델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이 송나라 이제 북송 초에 뭔가 막 바뀌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관리가 되었던, 육아 지식인들이 이들을 사대부라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혁신을 하려고 할 때, 초기에는 이게 저희 제도를 바꾸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떤 개혁을 추진하는 왕이 있었고, 그 왕과 함께 하던 어떤 육아 지식인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제도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때 이들은 이제 그 제도를 바꾸는데, 어디 뭔가 어떤 제도가 가장 좋았지? 그리고 지금 거를 바꾸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걸 막 새로 만들지는 못하고, 옛날에 좋은 거를 갖고 올라고 그래요. 복고풍 모델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정의천 그 앞에 사람들은 이제 제도를 만들어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제도를 어디서 갖고 오냐면, 그 이제 그 주나라의 제도를 만든 주공이라는 사람한테서 갖고 와요. 근데 정의천,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주의로 가면서는 사실 제도 개혁을 더 이상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제도권에서 밀려났고, 그리고 이제 공부 방식도 바꿨고,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그 모델링을 한 거죠? 제도를 한 게 아니라 그 제도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정신을 갖고 온 거예요. 마음과 태도를 갖고 온 거죠. 모델링의 방식이 바뀌어요. 복고는 하는데
공자의 마음을 갖고 오는 거예요. 공자의 마음을 배우는 이런 걸로 이제 모델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문학 공부 또는 인문학 공부를 하는 공동체 또 하나의 정치다. 이런 이제 정치 모델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정의천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부는 그런 어떤 성인의 마음과 태도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다스린다는 거다. 치예요, 치.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국의 어떤 복고풍이잖아요. 잘 다스린다. 근데 이번에는 뭐를 다스린다? 마음을 다스린다. 이런 식으로 도덕적인 어떤 마음과 태도 이런 거를 이제 하나의 모델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모델링이 아주 잘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그 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 거고. 그리고 이 사대부도, 그러니까 지식인들의 마음과 태도를 어떤 식으로 가지라고 말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증거를 주역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주역의 역전으로, 주역의 주석을 달아서 그 지식인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를 은연중에 내비치는 거죠. 대놓고는 안 하고, 대놓고 막, 지식인의 태도란, 막 이런 식으로 막 책을 내고 이런 식의 것들을 하지는 않아요.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막 창작하고 제작하는 이런 것들, 그런 어떤 그 기품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그거에 주석을 달면서 이제 어떤 그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녹여내는 거죠. 자, 이것이 정의천이 역전을 지은 이유이고, 역전을 지을 때의 어떤 그 분위기이고, 배경이고, 그러니까 정의천이 역전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일단 한번 짐작을 해보자. 이런 것이었습니다.